어머니, 민준이 오빠가. 며느리 유리는 관 앞에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을 떨며 오열하는 모습이 할머니보다 더 슬퍼 보였습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로부터 49일 후 70대 중반의 김순덕 할머니는 아들 민준의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49제를 맞은 이날 할머니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할머니의 손은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혼자 49제 지내서 미안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49제라는 중요한 날, 그렇게 슬퍼했던 며느리 유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서 어머니, 저희가 힘을 합쳐서 민준이 오빠를 잘 보내드려야 해요라고 울부짖던 그 며느리가 말입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장례식 당일을 떠올려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유리는 할머니 손을 꽉 잡고 어머니, 민준이 오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 해요? 차라리 저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라며 기절할 듯 울었습니다. 그런데 49일 만에 연락조차 없다니. 더 이상한 것은 며느리의 변화였습니다. 장례식 직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안부 전화를 하던 유리가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째는 아예 잠수를 탔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할머니는 자꾸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를 서운하게 할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례식 이후로 더 챙겨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유리가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오빠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유리야, 우리 엄마 잘 모시자. 내가 못다한 효도를 내가 대신 해줘라고 했거든요. 저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49제에도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이웃집 김이모가 49제 음식 준비를 도와주러 왔을 때 예리한 지적을 했습니다. 순덕아, 며느리가 이상하지 않니? 장례식 때는 그렇게 울더니만 49제에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나?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긴 하지만. 김이모의 말에 할머니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유리가 벌써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리야, 49제인데 연락이 안 되네. 혹시 몸이라도 아픈 거 아니니? 걱정된다. 하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걱정과 의심이 교차하며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 뭔가 이상해. 하지만 그것이 할머니 인생을 완전히 바꿀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며느리 집에 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이 사준 검은색 외출복을 꺼내 입고 며느리가 좋아하던 과일과 반찬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유리가 제대로 못 먹고 있을지도 모르니까라고 혼잣말하며 할머니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며느리 집까지 가는 길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했을 텐데 연락이 안 되니 그냥 찾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깜짝 방문이라도 유리가 이해해 주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할머니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할머니는 익숙한 길을 따라 동 앞까지 왔습니다. 민준이 살아있을 때는 자주 왔던 곳이라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아파트 단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이사를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올라간 할머니는 1403호 문패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문패에는 여전히 김민준, 박유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힌 문패를 보니 다시 한번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할머니는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초인종 버튼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 안에서 누군가 웃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유리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왜 이렇게 밝고 경쾌하게 들리는 걸까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유리가 아프지 않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의아함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면 왜 49제에 오지 않았을까요? 왜 연락도 받지 않았을까요? 초인종을 누르려는 찰나 집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남자가 뭔가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이의 웃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뭐지? 집에 손님이 와 있나?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리가 친정 식구들을 불러서 함께 지내고 있는 건일까요? 아니면 동네 이웃이 놀러 온 건일까요? 하지만 그치도 이상했습니다. 49제를 지내지 않고 집에서 사람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할머니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집안의 대화 소리를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확실히 남자의 목소리와 아이 목소리, 그리고 유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 보였습니다. 유리야,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왜 연락을 안 한 거지? 할머니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아프거나 힘들어서 연락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유리가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민준이 죽은 지 겨우 49일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할머니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 연락 두절, 49제 불참, 그리고 지금 집 안에서 들리는 남자 목소리와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 버튼 앞에 둔 손가락이 마치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누르고 싶으면서도 누르기가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진정해, 순떡아.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할머니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친정 오빠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하지만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더 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가족이 함께 TV를 보며 대화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고 남자가 아이에게 뭔가 말해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아 어지러움도 느꼈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고 잠깐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만약 정말 유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면 내 아들은 뭐가 되는 거지? 할머니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49일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 지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유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집에 있다면 전화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나왔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는데 집에는 있네. 할머니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전화를 꺼두고 있을까요? 혹시 받고 싶지 않은 전화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집 안에서는 여전히 즐거운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때로 폭소하는 소리도 들렸고 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유리가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정말 민준이를 잊은 걸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49일밖에 안 됐는데 며느리는 벌써 웃으며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초인종을 누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초인종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동. 집안의 대화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후 할머니는 긴장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누군가 입을 막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후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 쪽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경계하는 듯한 긴장된 톤이었습니다.
유리야, 나 어머니야. 너 안부가 궁금해서 왔어. 할머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조용히 상의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잠깐만요.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집안에서 뭔가 부산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급히 치우거나 숨기는 소리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집안에 누군가 더 있었고 그들은 할머니가 왔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지금 좀 불편해요.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거든요. 다시 문 앞으로 돌아온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방금 전에 들었던 즐거운 웃음소리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내가 간병해 줄게. 뭐 필요한 거 없니? 죽이라도 끓여줄까? 할머니는 문을 열어달라고 간접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약 먹고 쉬면 나을 것 같아요. 유리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습니다.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연락드릴게요. 할머니는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고 절대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집 안에서 들렸던 남자 목소리와 아이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야, 정말 괜찮니? 민준이 49제도 못 와서 걱정되는데. 할머니는 계속 말을 걸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순간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49제 얘기를 꺼내자 유리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 정말 죄송해요. 너무 아파서.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같이 민준이한테 인사하러 가자. 내가 부축해 줄 테니까.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안 돼요.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유리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픔보다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픈 게 거짓말이고 혼자 있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럼 푹 쉬어. 내일 다시 올게. 할머니는 일단 물러서는 척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는 발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도 끝 비상계단 쪽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몇 분 후 1403호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간 줄 알고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휴, 깜짝 놀랐네.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은데.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프다고 했으니까 며칠은 안 올 거야. 유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겠어. 소영이한테도 말해둬야지. 남자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이리 와. 아까 할머니 온 거 알지? 우리 비밀이라고 했잖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유리가 아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아빠한테도 비밀이죠?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가 유리를 엄마라고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만의 비밀이야. 남자가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49일밖에 안 됐는데 며느리는 이미 다른 남자, 다른 아이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안심이야. 저녁 준비할까?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라는 호칭에 할머니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소영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만들어줄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와, 아빠가 해주는 스파게티. 아이가 좋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의 연락 두절, 49제 불참,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죽자마자 새로운 남자를 만났고 이미 동거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주먹이 되어 꽉 쥐어졌습니다. 당장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봐야 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1403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문에서 한 남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훤칠한 키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유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고 화장까지 했습니다. 아픈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조심히 가, 자기야. 유리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소영이 잘 봐줘.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남자가 유리의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애정을 나누는 모습을 직접 본 것입니다. 아들의 집에서 아들이 죽은 지 49일도 안 된 시점에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유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아이와 함께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오늘 뭐하고 놀까? 유리의 목소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블록놀이 해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그렇게 슬퍼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딸처럼 키우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늦게 알았구나.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내가 이런 여자였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 아이를 함께 키우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유리의 표정이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49일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할머니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뭔가 해야겠다. 다음 날 오전 할머니는 다시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를 추궁하고 싶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할머니는 전날과 달리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이번에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세요?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어머니. 문 열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전날과 달리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직 몸이. 문 안 열면 계속 여기 서 있을 거야. 이웃들한테 다 들릴 때까지. 할머니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유리가 문을 반쯤 열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몸이 아파서. 그래. 아픈 사람이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하나? 할머니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그냥 집안에 누구 더 있지? 할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유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다 들었어. 남자 목소리, 아이 목소리 다 들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야? 변명이라도 해볼 거야. 할머니가 문을 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안 돼요. 유리가 문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야, 무슨 일이야?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목소리를 어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설명드릴게요.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고 소파에는 7-8세 정도의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잘생긴 편이었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민준이보다는 키가 작았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할머니가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유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정우 씨예요. 제 친구고.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 할머니가 비웃음을 띠며 반문했습니다. 어제 들었거든. 너희가 자기야라고 부르는 거. 유리와 정우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뭐야? 친구 딸이야?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소영이는 정우 씨 딸이에요.
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지냈어? 할머니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앉으시죠. 앉긴 뭘 앉아. 서서 들을 테니까 빨리 말해.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소영이가 할머니의 큰 목소리에 놀라서 아빠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무서워해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 죽은 지 49일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랑 이러고 있으면서 아이 걱정은 하고 있네.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우가 소영이를 방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방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 소영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언제부터야?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유리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대신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입니다. 할머니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6개월 전이면 민준이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뭐라고? 6개월 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유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을 피운 거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친구였어요. 유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6개월 만에 연인이 돼. 그것도 남편이 살아있는데.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의도는 정말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민준이 형이 유리 씨를 부탁했어요. 제게.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뭐라고?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오빠가 교통사고 나기 전에, 의식을 잃기 전에 정우 씨한테 전화했어요. 유리 좀 부탁한다고. 그게 이런 뜻이었어. 내 며느리랑 살라는 뜻이었다고. 할머니가 분노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려고 했어요. 정우가 해명했습니다. 도와준 게 이거야. 같이 살면서 애까지 키우는 게. 유리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민준이 오빠가 죽고 나서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외로우면 시어머니한테 오면 되잖아. 왜 다른 남자한테 가? 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셨잖아요. 유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며느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49제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받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리가 계속 울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지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의지해. 웃기지 마. 이건 배신이야, 배신.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유리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잊고 새 남자 만난 거야. 잊지 않았어요.
민준이 오빠를 잊은 적 없어요. 그럼 이게 뭐야? 이 남자랑 같이 살면서 애까지 키우는 게. 할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거실 곳곳에는 세 사람이 함께 산다는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옷, 아이 장난감, 가족 사진까지. 가족 사진까지 찍었네. 할머니가 TV 위에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리가 그 사진을 보며 더욱 울었습니다. 어머니, 내 아들 죽은 지 49일 만에 새 가족 사진 찍고 행복하게 살면서 시어머니는 속이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속인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49제에 안 오고 전화 안 받는 게 속이는 게 아니야. 유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상처를 드린 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민준이 형도 원했을 거예요. 유리 씨가 행복하게 사는 걸.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이 원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유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정우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내 아들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정당화하려고 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진정해. 내가 어떻게 진정해?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49제도 안 지낸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리고 있는데. 그때 방에서 소영이가 나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왜 화내요? 정우가 소영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소영아.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정말 한 가족이네. 내 아들은 죽었는데 너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뭔 뜻이야? 설명해봐. 유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알았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머니,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민준이 무덤에도 오지 마. 할머니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유리가 따라오려 했습니다. 따라오지 마. 할머니가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내 아내를 제대로 못 봤구나. 할머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면에서 확인한 충격적인 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6개월 전부터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 말은 할머니에게 더욱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죽은 후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다른 남자와 관계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간신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영정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들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가 늦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그 사람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할머니는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장례식에서 민준이 오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 해요라며 울던 모습, 어머니 잘 모시겠다던 약속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연기였어. 다 연기였다고. 할머니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제발.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뭘 설명해. 다 끝났어. 그 후로도 유리의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도 않았고 들어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번엔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 정우입니다.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라는 단어에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오해?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야? 할머니는 정우에게 답장했습니다. 오해 아닙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연락은 계속 왔습니다. 유리는 물론이고 정우까지 번갈아가며 연락했습니다. 심지어 유리의 친정 어머니까지 중간에서 중재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떡 언니, 유리가 너무 힘들어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 할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살림 차린 것을 용서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상황이.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정의를 위해서라도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민준이 남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상황에서 상속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동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내 아들 재산을 그 남자가 쓴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불륜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집 앞에서 정우가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가족처럼 함께 외출하는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며느리를 미행하며 그들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샵에 함께 가는 모습, 예식장을 알아보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직 100일도 안 지났는데 재혼 준비를 해? 그날 밤 할머니는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할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할머니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 계획을 세우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직장을 알아내고 소영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파악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상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할머니는 노트에 정보들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정우의 직장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직접 만나서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정우가 나오자 할머니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정우가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카페로. 여기서 할게. 간단하니까. 할머니가 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며느리랑 헤어져. 어머님,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들을 거 없어. 그냥 헤어지라고.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서로 사랑해요.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랑. 내 아들 죽은 지 100일도 안 돼서 사랑. 죄송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다고.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뭐가 돼?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는. 좋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해줄게. 할머니가 정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 며느리한테서 손 떼. 안 그러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날 이후 할머니의 행동은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정우의 직장에 익명의 제보 전화를 걸기도 하고 소영이 유치원에 나타나서 선생님들과 이상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유리는 할머니의 이런 행동을 알아차리고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해졌어.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야. 정우가 달랬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본 차가운 분노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리가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유리를 목격한 할머니는 산부인과라는 간판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임신까지.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 죽고 나서 바로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했어.
그날 밤 할머니는 아들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민준아, 엄마가 오늘 맹세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내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고. 너를 배신한 그 여자와 그 남자를 반드시 벌을 받게 하겠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법은 내가 찾겠다. 반드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의에 찬 무서운 눈물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촛불만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과 함께 촛불이 꺼졌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암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복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며느리와 정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무사할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후속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클수록 더 빨리 후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할머니의 복수 방법을 예상해 보세요. 가장 창의적인 예상을 해주신 분께는 다음 편에서 특별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있기에 이런 몰입도 높은 스토리를 계속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더욱 충격적인 전개로 찾아뵙겠습니다.